특검과 헌재에서 전해지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교수,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백성문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한테 직접 휴대폰 액정 닦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요.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 그 휴대폰 애착을 갔던 이유가 오늘 밝혀졌습니다. 먼저 체포영장 발부되니까 스스로 나오던데요. 오늘 오전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비선 의료진 청와대 출입시킨 데 도움 주셨나요?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왜 특검 소환에 불응하신 건가요? 한 말씀만 하시죠. 차명폰 개설하시고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하시죠. 최순실 씨 지시로 만들고 폐기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하시죠. 누구 지시로 하셨습니까? 최순실 씨 지시입니까? 한 말씀만 하시죠. 3층을 안 눌러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영선 행정관도 오늘 곧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검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저 휴대폰, 특히 차명폰, 대포폰까지 본인의 군대 후임으로부터 받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영선 행정관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어서 네.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뭐 오늘 집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비협조적인 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작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70차례 통화했던 내용이 나왔었죠. 네. 그게 이제 윤 전 행정관 명의의 뭐 차명폰이다 그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윤 전 행정관의 가족 명의의 차명폰이었고 네. 이거를 실질적으로 개통해서 가지고 온 거는 이영선 행정관이 군대 이제 후임이 이제 그 이동통신 대리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가서 이 명의로 휴대폰을 받아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께 줬다는 겁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이영선 행정관은 지금 비선의료 관련해서 뭐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관련된 문자 때문에 의료농단 관련자들을 청와대 출입시킨 혐의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 지금 차명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이걸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 개통을 많이 했는지 여러 개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군대 후임으로부터 대포폰을 사고 명의는 윤 전 주행정관 가족들이 주로 대줬더라고요. 이거를 또 대포폰을 아마 대통령 해외 순방 때도 꼼꼼히 챙겨가셨던 것 같은데 어떤 대화를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570통 정도 네. 그 대포폰으로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570여 차례,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3번 꼴이었는데 이 특검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 해외 출장 가더라도 로밍 네. 서비스 다 받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 다 위치 추적을 다 해보니까 대통령의 동선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최순실의 그 첫 번째 태블릿 PC도 최순실의 동선을 통해서 최순실 것이 맞다. 이렇게 네.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듯이 이것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최순실은 말이에요. 그 뭐 유럽하고 뭐 한국 뭐 시차가 낮과 네. 밤이 바뀌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주 통화했겠냐 했는데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최순실 씨가 그 대포폰 잘 때도 끼고 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아니 무엇보다도 최순실 씨가 그동안 독일에 있었으면서도 체코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전화 기록이 남을까 봐 인터넷 전화처럼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전화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그러면 독일에서 전화한 적 없다라고 한 부분이 결국은 위증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명폰을 통해서 지금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뭐 몇 번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물론 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휴대폰 자체가 압수수색에 의해서 지금 점검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지만 뭐 그거 외에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독일에 있을 때에 이 지금 포레카 대표 김영수 씨 보고 자기 진 좀 챙겨서 와라. 네. 그 이야기를 전하고 할 때도 그때는 차명폰을 쓴 것이 아니라 네. 이 나중에 그 수사를 했을 경우에 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인터넷 폰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터넷을 통한 지금 특정 그 SNS를 통하면 거기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인터넷 그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용했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자신의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범법적 소지가 높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수사가 개시되면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추적이 될 것이다. 네. 그걸 자르기 위해서 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김영수 씨가 이 독일에 그 최순실 씨를 만나러 갈 때 이 김영수 씨 입장에서도
독일로 가서 최순실 씨하고 이 만나는 장면 자체가 수사당국에 포착이 될까 싶어서 네.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에서 차를 렌트해서 독일 미네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그때 이 최순실을 만나러 갔을 때는 최순실 씨가 많은 기자들에 의해서 추적을 당할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프랑크푸르트 쪽에 있으니까 자신도 몰래 빠져나서 미넨으로 가서 미넨에서 스위스에서 온 이 김영수 이 포레카 대표하고 만나는 등 나름대로는 자신의 여러 가지 범죄 행각을 이 덮고 이 또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노력과 흔적이 역력했는데 결국 특검 수사에 다 드러나고 있네요. 네. 이 최순실 씨 지금도 공판 중입니다. 장시호 씨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헌법재판관 이 안에서 24시간 신변 경호를 받아야 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정미 재판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정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네. 후문으로 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당히 거친 욕설. 지금 헌법재판소 정문은 제대로 걷기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격도를 넘어서서 네. 태극기 집회 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들도 사실 굉장히 거친 언사를 많이 썼잖아요. 네. 뭐 이게 내란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촛불과 태극기가 부딪혀서 아스팔트가 뭐 피로 물들 수 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쓰고 네. 또 오늘 심지어 뭐 그 인터넷 그 공유 사이트 같은 데서는 이정미 재판관을 내가 죽이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혹여라도 한 분의 몸에 신체에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헌법재판 자체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선고 자체가 안 될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근접해서 경호를 하고 출퇴근뿐 아니라 굉장히 이 변론하고 그 안에서 또 평의하는 과정까지 신변 보호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어쨌건 이 헌법재판소 이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고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히 지금 극렬하게 이 관련돼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다못해 오늘 헌재 재판관들 전부에 대한 근접 경호도 경호지만 특검보들에 대한 경호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한 것 같습니다. 아니 특검까지 지금 주소지가 다 공개가 되고요. 네. 실탄을 장전한 경찰 경호 요원들의 호의와 그리고 경호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제할 수밖에 없고요. 경찰이 네. 철저히 이제 그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나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해서요. 지금의 헌법재판소는요.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해산시킨 재판부입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무슨 종북 좌빨이다 이런 식의 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그 모순돼 있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그 김평우 변호사 그 이제 헌재에서 막말한 것도 그렇고 그 태극기 집회하는 이 친박 이분들도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스스로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법치를 부정하고 폭력으로서 뭔가를 해결하려 이게 보수예요. 이런 거는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아주 사이비 중에 사이비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그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기 를 문란시키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철저히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김평우 변호사 헌재 발언에서도 나타났을지 네. 좀 오히려 자제시켜야 될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오히려 더 자극적인 언사로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뉴욕타임즈에 실린 태극기 집회의 시각이 우려스럽습니다. 박사모 그리고 여러 집회에 대해서 일관된 숭배,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요. 상당히 이제는 서로의 격한 시위로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렇죠. 내일 시위에는 지금 그러니까 태진 국민행동본부에서는 지난주와 똑같이 지금 1박 2일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네. 그런 시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편에서는 또 이 친박계 지지층들이 또 맞불 시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앞서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이 김평우 변호사께서 아스팔트를 뭐 피와 눈물로 뒤덮일 것이다, 뭐 내란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양측의 감정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점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 지금 공교롭게도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강하게 지금 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또 이 촛불 민심을 하는 쪽에서는 지금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하야설, 자진 하야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꼼수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분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양측이 저는 뭐 걱정되는 부분이 물리적 충돌까지 지금 그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뉴욕 타임스라든지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전국 상황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뭐 지난 연말에 연이은 1,000만 명이 넘는 촛불 민심이 얼마나 평화롭고 상당히 그 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꽃피고 있다는 걸 보여준 이 네. 위대한 역사를 썼던 국민들 아닙니까? 내일은 서로의 정치적 주장이 다른다 하더라도 서로 조금 관용을 베풀고 자제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성숙된 시민의식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험악하게 기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집회에서는 군가가 재창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은 정치 검찰에 의한 희생자라고 묘사를 하던데요. 특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계엄령까지 뉴욕타임스에서 말한 걸 보니 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탄핵 관련한 국가적인 대외 신인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혀를 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한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게 태극기 네. 집회가요. 보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모노컬러 하나의 색깔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탄핵 찬성이 한 80% 전후 나오고요. 탄핵 반대가 한 15% 전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갤럽이 박 대통령 탄핵 당하기 직전까지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는가? 거기 마지막에 보면 5% 아닙니까?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5%예요. 근데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5%인데 탄핵 반대는 15% 아니에요? 그럼 그 10%는 뭐냐?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탄핵은 좀 심하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긴 한데 이게 지금 태극기 집회 보면요. 대통령이 탄핵 당할 만큼의 잘잘못을 했느냐. 그 탄핵의 본질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성적이가 왜 등장하고요. 뭐 그러니까 전혀 맥락하고 안 맞는 이 탄핵 정국화가 안 맞는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거 보면은 네. 보면은 이 집회 주최 측에서 말이에요. 보다 그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뭐 의견을 표현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도 어떤 최소한의 이성적 집회가 아니다. 네. 뭐 사입이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 4주년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어쩌면 지금 하야설까지 그 주변에 퍼지고 있는지요. 4년 전에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나라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인데 마치 10년 전처럼 오래전에 느껴졌을 법한 박 대통령의 당시 취임사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그랬지만 오늘은 4주년, 자축할 계획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는 청와대의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울한 4년 취임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더 이상 타협이 없다는 걸 밝힌 상황입니다. 네. 27일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우린 27일 날 최종 변론기일대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또 지금 원래 어제까지 종합해서 서면을 대리인단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추연단은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안 냈죠. 네. 그거 안 내도 그냥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부 안 나와도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인 이상 일단 3월 13일 이전에 선고는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 분위기가 뭐 100% 탄핵이 인용된다, 아니 뭐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분위기상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 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야설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뭐 물론 지금 청와대 내부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뭐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그냥 끝까지 가신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탄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선거 직전이나 아니면 네. 그런 경우에 그냥 자진해서 하야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을 통해서 파면이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네. 근데 하야를 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 파면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 검찰 수사가 좀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스스로 하야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는 그 전직 대통령이 예우하는 차원에서 좀 약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주년은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서 이 하야설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대통령께서 자진 하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방안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이 지금 이제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자진 하야 자체가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뒤에 형사적 처벌을 어느 정도 뭐 모면하려는 그런 정치적 꼼수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 탄핵의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지금 국론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금 이 양측이 네. 지금 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뭐 대통령의 자진 하야도 하나의 카드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이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다 목도했던 이 최순실 국정 게이트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꼭 반드시 받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네. 세 번째는 자신이 물러나고 난 뒤에도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제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 폭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 것을 업소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자신이 물러나고 난 뒤엔 더 이상 정치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대국민 약속을 해야만 이 자진 하야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사실 좀 별로 확신이 서지 않긴 합니다만은, 저는 아무튼 뭐 그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야 성명 자체는 한번 좀 바라보고 싶은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그런데 일거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래서 무한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그 하야설을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이기도 하는데요. 고비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 혹은 국민에게 결정을 맡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번에 하야설이 혹시 나온다면 어떤 파장일까요?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에 나가진 않았고요. 네. 특검 수사도 임하겠다고 하지만 역시 그것도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하야설은 대통령이 결국 하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결국 심판받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없애려 한다라고 하는 그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긴 하지만요. 명분이 일단 없어요. 명분이 네. 아까 저기에서도 본인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 그랬잖아요. 네. 국회에서 탄핵했으면 뭐예요? 그건 당장 그러면 탄핵했을 때 그러면 하야를 하던가. 네. 그렇죠? 예. 이제 와서 그러니까 명분이 없고요. 두 번째 타이밍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제까지 뭐 하고 있다가 할 만큼 다 해보고 마지막 그 순간에 가갖고 이렇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명분과 타이밍
면에 있어서 다 안 좋고 아까 우리 이제 차 교수께서 박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 담겨야 된다고 막 한 서너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한두 가지도 만약에 한두 가지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이죠. 헌법재판소로 나가겠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긴밀히 하야할 경우에 계속 기각해야 될지 아니면 심판을 진행해야 될지 또 오신다면 어떻게 경호 문제를 신경 써야 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 대리인단은 출석 대신 영상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신문 받을 필요 없이 나 하고 싶은 네. 이야기 다 하겠다라는 취지도 검토한다고 하시던데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께서 지금도 계속 억울하다, 뭐 엮였다라는 표현을 쓰신다면 나와서 정말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단들에게 당당하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안 하신다고 영상으로 뭘 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큰 의미가 부여될 가능성이 없고요. 네. 이 하야설과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런 만약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나 네. 그 밑에 분들이 탄핵을 당했을 때는 중간에 못 그만둡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네. 임명권자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거를 말 그대로 이제 대상자가 사라졌으니까 네. 각하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럼 또 각하를 하면서 아무 그 내용을 달지 않고 그동안에 심리였던 것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게 과연 맞는가 해서 각하를 하면서 밑에 의견을 다는 게 맞는지 실제로 네. 뭐 하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이게 탄핵 인용 기각 여부 관련된 내용들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 국무총리나 그 밑에 탄핵 대화 관련처럼 아예 그냥 상관없이 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나 각하설이 제일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쨌든 27일 최종 변론기일은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래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 모든 특검도 그렇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요. 결정을 미루고 있는 황교안 대행의 경우에는 오늘 그분의 손목에 찬 시계가 하루 종일 회자가 됐습니다. 참 좋은 시계던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아마 대통령 시계는 보셨어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총리 황교안 이 시계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고가 바닥나니까 새로 제작하려다 보니까는 대통령 권한대행 이거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권한대행이라는 건 대통령 탄핵 시에만 발생하는 특수 상황이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상황 아닙니까? 그거를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갖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저는 이게요, 뭐 재고가 바닥이 났다 그랬는데 왜 그 많던 게 갑자기 이렇게 바닥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누굴 줬으니까 이렇게 빨리 재고가 바닥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네. 들어요. 아니 사실 그 대통령 권한대행 이 공식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가는 공식 문서 그리고 임명장, 뭐 네. 표창장 이런 게 다 권한대행이란 말이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무총리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표창장을 준다든지 그럴 때 이제 부상으로 네. 줄 때 앉아 권한대행이랑 뭐 박을 수 있지만 그럼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네.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말을 그 새긴 시계를 배포하는 것 자체가 대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비난을 받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출마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적절한 타이밍도 아니고 그럴 여건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도 지금 정점을 치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수 세력 내에서도 뭐 여러 또 후보들이 대한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빨리 자신의 거취에서 나는 출마 안 한다. 국정을 지금 책임진 권한대행으로서 이 직무에만 충실하겠다고 한다면 이 논란 자체도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 심판 이 와중에 타들어갔을 국민의 마음과는 별개로 황급히 찬란한 시계를 보시고 있습니다. 다른 여야에서는 어서 대통령 후보를 하고 싶으면 사퇴해서 길로 가라라는 의견도 있었었는데요. 황교안 대행이 지금 이 시기에 의전왕이라고 불렸던
특히 오늘 또 케이크 자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황교안 대행이 혹시 이런 거를 좀 유념하시는 분인가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건 그 의전과 과잉 의전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죠. 네. 뭐 서울역 KTX 저는 그 열차 타는데 앞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이외에도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 뭐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이 시계가 네. 저 중고 사이트에서 다른 대통령 시계보다 훨씬 비싸게 팔려요. 네. 왜냐하면 저 과거에 고건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 안 만들었거든요. 네. 아마 이후에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이 권한대행 시계가 나올 수 있을지 네. 희소성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비싸게 거래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 웃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네. 물론 지금 총리실 그 해명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공식 직함이 그렇고 공식 직함대로 뭐 관련된 문서에 다 들어가니까 네. 이번에 재고 떨어진 거 새로 만들 때 여기도 그렇게 넣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신조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한대행이라는 얘기를 넣으면 저 자체가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심력 깊지 못했다. 네. 아무리 지금 공식 직함을 권한대행을 쓴다고 하더라도 시계를 굳이 다시 재고가 떨어서 만들 거면은 그냥 국무총리 황교안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네.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작 단가가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합니다. 20만 원 주고 사는 건 너무 비싸요. 네. 아니 과거에 같은 권한대행이었지만 시계를 만들지 않았던 고건 당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만들 걸 그랬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당장 호남으로 가겠다고 이 뜨거운 호남 다독이는 작업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 지금 1박 2일 호남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된장도 맛보고요. 상당히 본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지 한마디 했다가 호남에서 당장 이게 후폭풍이 부는 게 아닌가 좀 많이 긴장하시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하던데요.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조금 빠졌어요. 지난주에 네. 비해서. 근데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한 의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어저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요. 안희정 지사의 그 가파른 상승세가 이제 거의 그 멈추고 말이에요. 제자리 네. 걸음이 시작됐다. 이게 네. 그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제까지 안희정 지사는 반기문 하차 이후에 그 정처 없이 떠돌던 중도 네. 보수층들을 이른바 산토끼들을 많이 결집을 시키고 자신의 지원군으로 만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네. 이제 그 결집 효과는 산토끼 모으는 효과는 거의 멈춘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안희정 지사는요. 문재인 전 대표하고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을 뺏어서 갖고 와야지만 플러스 알파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제 안희정 지사의 향후 행보나 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그 관찰 주목할 만한 필요가 주목할 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은 심정적 동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만평에서요. 뒤에 구부정한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입니다만 사실 할아버지 등 뒤에는 그분이 누군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진보적 보수주의자를 표방하셨던 분, 이 부인의 무릎 위에서 저는 요즘 저 젊은 양반이 좋아지네요. 진보 보수 넘겠다는 안희정 지사를 보면서 조금은 공감을 하실까요? 가만 보고 있으면 당신 냄새가 나요라고 하면서요. 저 만평이 어제 조간신문에 실린 건데요. 아마 네. 저 만평을 그리는 만평 그렸던 카툰리스트는 아마 안희정 충남지사의 그 선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선의 발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당내의 논란 그런 걸 지켜보면서 아마 저걸 그렸지 않았을까 생각인데요. 네.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네. 물론 본인은 뭐 중도 외연을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유연한 정책 행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반기문 총장이 낙마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던 정체성의 네. 이러한 부분들하고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겹친다, 오버랩된다는 거죠. 그걸 아마 지금 그 꼬집은 만평인 것 같은데요. 그걸 지금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좀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 지금 호남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직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으로 헌법을 유린한 모든 낡은 정치 세력을 일소하겠다. 네. 조금 강하게 이제는 좀 이 자신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들에게 다가가는 물론 네. 뭐 호남이라는 그 지역적 이 특색 자체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강하게 발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안희정 충남지사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체성의 모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을 좀 분명히 꺾고 가려는 그런 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행위, 그러니까 발언 자체가 다소 오락가락으로 비칠 경우에는 과연 지금 주춤하는 지지세가 어떻게 반등세를 탈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건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시기가 험할수록 이 비둘기 파가 득세하기가 참 쉽지 않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